우리는 많이 읽어요. 우리는 보통 정도. 아빠도 그러는데 엄마는 핸드폰만 해요. 우리 가족이 6명이어서 엄마가 많이 바빠서 책을 잘 못 읽어요. 동영상 보는 게 좋아요? 책 보는 게 좋아요? 책이요. 책은 뭐 잘못 본 장면 다시 뒤로 돌려서 볼 수 있는데 동영상은 자꾸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책은 지혜다? 똑똑해지게 이유가 많이 들어있고 지혜를 많이 쌓아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무래도 직접 보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아무래도 조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책이든지 다 도움이 되니까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 알게 해주니까 그게 도움이 되죠. 나에게 책은 즐거움이다. 책을 보면 항상 즐겁고요. 제가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상상도 하게 되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즐거움이고 또 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편안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꼭 말을 많이 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이 공간 안에 있으면서 그냥 무슨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냥 의사소통이 그냥 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서 되게 편해요. 책이란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뭐 등불 같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책이란 대피소다. 왜냐면 약간 평소에 학교에서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책을 보면서 약간 치유가 되고 네, 저를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시민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2018 책 어워즈 내가 꼽은 올해의 베스트 책. 이야, 기대됩니다. 네, 어떤 책들을 가져오셨을지. 근데 기분 좋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할 기회가. 근데 고통스럽기도 했어요. 아, 맛있는 음식 되게 많은데 그중에 딱 한 가지만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약간 그런 곤혹스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 취향을 들키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부담감? 네. 없으세요, 그런 건? 뭐 스포츠 경기 보면서 이렇게 중계하면서 내가 어디 그렇지, 팬이다 그렇지. 이거를 안 들키게 하려는 네.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냥 적나라하게 다 밝히는 게 대세인가요? 네, 오히려 더 그렇게 취향이 확실해야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권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그분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거잖아요. 드러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너무 궁금하다. 이분들이 어떤 무엇을 드러내실지. 예. 이맘때면 네. 모든 매체에서 올해의 책 선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식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니야. 아닐 겁니다. 오늘은 네. 아니야. 이야. 제가 눈빛을 보니까 칼을 갈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허희 씨부터 시작할까요? 예, 네. 제가 준비한 상 이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복수가 제일 쉬웠어요. 어우, 제목 센데요. 예. 제일 쉬웠어요? 오. 제 속에 우라가 많아가지고. 네. 복수 얘기를 듣고 네. 올해 화제 베스트셀러 중에 네. 정문정 작가의 책 있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거. 이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예. 저는 뭐 근데- 방황하는 칼날 이런 거. 칼날, 네, 예. 네. 저는 시인장의 살인 이런 살인이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뭔가 한마디 얹으셔야 되지 않아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지금. 근데 그건 있어요. 올해 출간된 책은 아니고요. 올해 네. 이분들이 접하신 책들.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 출간이 됐더라도 네. 예. 그 책들 중에서 가져와 주십사 부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여기 봉투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허이 북벤이 선정하신 책에 대한 힌트를 저희 그 시민 북벤저스들께서 주셨거든요. 네. 이게 여러분께도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제작진들 정말 정성이 갸륵합니다. 이렇게 그쵸. 열심히 카드까지 만들고. 너무 예쁘죠. 네. 자, 허이 복수가 제일 쉬웠어요. 상 힌트 드릴게요. 우리 시민 북벤들께서는 1. 미성숙하지만 거짓되지 않은 그 즐거움에 대한 책. 또
두 번째 힌트. 상상력이 권력을 쟁취한다. 이거 멋지다. 상상력이 권력을 쟁취한다. 이게 네. 1960년대 어떤 시기에 이 구호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구호요? 네. 책 제목이 구호예요? 그 시기에서 딱 1년만 더 더하면 돼요. 그래요? 네. 아세요? 네, 세 번째 알 것 힌트가 같아요. 이거예요. 즐겁게 살지 않는 것은 죄다. 이야. 저는 제가 힌트 읽어드리는데 저 모르겠어요. 그게 전복적인 사회 현상, 사회 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를 뜻하는 숫자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을 이쯤에서 공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무라카미 류 작가의 네. 69이라는 소설입니다. 예. 네. 이 69의 명제를 그냥 한 문장으로 집약해라라고 네. 말씀드리면 축제처럼 살고 싶다. 네, 전 이걸 고르고 싶어요. 축제. 네. 축제처럼 사는 게 모든 뭐죠? 나의 어떤 생애 순간들을 페스티벌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망. 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책이 담고 있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무라카미 류가 이 책의 그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 특히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보다 즐겁게 사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재밌게 살겠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 웃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는 그 다짐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수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이 상에 걸맞는 책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무라카미 류가 사실은 굉장히 문장이 야한 게 많아서 읽어보셨나 봐요. 그런 부분만 찾아서 읽고 네. 그런 제 기억 속에 사실 그 무라카미 류가 그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라는 책으로 등단을 했는데 이게 뭐 마약 또 섹스 뭐 이런 자극적인 주제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무라카미 류라고 하는 이 작가는 당시에 일본 청춘들이 앓고 있었던 어떤 징후 같은 지점들을 굉장히 잘 포착하는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본에서의 69년 어떤 해였어요? 1969년에 몇 살 들이셨나요? 저 안 태어났습니다. 네. 사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나만 태어났었나? 1969년은 인간이 달나라에 간 해예요. 사실 인간이 지구에만 머물다가 우주에 진출해서 나의 조그만 발자국이 인류에는 커다란 도약일 것이다 라는 암스트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구 내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모순이 골마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 시작돼서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했고요. 또 유럽에서는 68 운동들이 형성돼 갖고 거대한 주류 사회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어떠했는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윤을 창출하고 64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일본이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쯤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나타났고 동경대학에서 거의 1년 넘게 저항의 시기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창현 북마스터님이 해주신 얘기가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도쿄대가 입시를 중단했던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라카미 류도 실제로 자기 고등학교를 점거합니다. 네. 바리케이트를 치고요. 맞아요. 예,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정학을 당해요. 그 얘기를 진짜 실제로 이 책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역사들을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나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한 번쯤 열병처럼 이렇게 겪는 그런 일들로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다라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소개해 주셨고요. 후보작 두 번째 박태근 북밴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가져온 상의 이름은요. 말하지 못해 미안해 상입니다. 말하지 못해 미안해. 이름도 참 좋다. 말하지 못해 미안해.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미안해. 어떤 관계에 관한 그런 책. 이 상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요? 네. 이 상에서 말하는 말은요. 네. 말할 수 있는 자격, 권리 이런 걸 얘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를 힌트를 좀 드리면요. 왜 운동 경기할 때요. 반칙을 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면 이걸 내립니다. 퇴장. 비슷합니다. 뭐지? 이거 시킨다. 실격입니다. 실격. 네네. 바로 이 실격이란 문제를 다룬 책인데요. 떠오르시는 거 뭐 있으세요? 실격. 저는 뭐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대표적으로 떠오르네요.
단순하게 바로. 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요. 제가 가져온 책의 뒷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네. 인간 실격은 없다. 땡. 그렇군요. 떠오르는 것도 있으세요? 실격.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간 실격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그럼 제가 시민 북밴들이 주신 힌트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네. 정말 너무 좋은 책, 아픈 나를 그대로 안아준다. 이런 힌트 주셨고요. 그리고 반성했다는 말조차 안일하게 느껴져 못하겠다. 굉장히 큰 울림이 있나 본데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다. 찾아온 새로운 세계로의 탐험을 시작해보고 싶다. 이거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그런 책인가 봐요. 아마 읽으시면 이 책에서 느낀 감정과 고민들이 10년 후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렬한 책이에요. 너무 강력 추천 아니에요? 뭔가 확 밀어주는 느낌. 네.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쯤에서 제가 가져온 책을 소개를 해드려야겠는데요. 김원영 작가의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입니다. 누가 실격을 당했다는 얘기일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실격은요. 아예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떠올려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논란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 이럴 때 다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놓이는 분들이 실격당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저 이채원 북마스터께서 이 김원영 씨 저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일단 변론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변호사가 쓴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봤더니 골형성 부전증, 아마 뼈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병 같은데요. 이래서 지체장애 1등급을 받고 15살까지 집에서만 생활을 했었답니다. 저자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장애인 특수학교를 거쳐서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용하는 변호사예요. 정말 실격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쓴 체험적 변론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표지를 보면서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의자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궁금하기도 해요. 이 책의 도입부에서 아주 놀라운 에피소드를 전달해 주는데요. 잘못된 삶 소송이라는 재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부모와 아이가 그걸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를 고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손해를 제대로 인지시켜주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았으니 부모 입장에서 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물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게 손해일 수가 있는가? 여기 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작가 스스로도 본인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내 부모에게 손해였던가? 아니면 나도 이런 걸 알았다면 이 유전병이거든요. 내 부모 혹은 내가 그런 상황일 때 똑같은 선택을 할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본인도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집단으로만 불립니다. 한 명 한 명의 개인으로 불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실격당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죠. 실존적 고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심금을 울리는 책이네요. 저는 실존적 고민이 없으면 남의 얘기를 이론적으로 아무리 변론을 해도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그런 느낌들이 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읽어주신 것 중에 반성했다라는 말조차 못하겠다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네요. 소수자들에 관한 영화는 끊임없이 만들어져 왔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영화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조제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조제가 만나는 그 남자의 친해오. 친해오의 그 전 여자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만나던 여자가 이제 헤어진 다음에 찾아와서 나도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가 널 사랑하는 건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동정심이야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그거에 이제 가슴 아파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럼 너도 다리를 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있는 그 상태를 그 남자가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북벤저스께서 시민 북벤저스께서 아까 반성했다는 말조차 안일하게 느껴져 못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책은요 보통 장애를 다룬 책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나 반성, 성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물음을 던집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장애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기 쉬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주변의 친구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을 때 과연 비장애인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전하는 축하를 똑같은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본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이를 가졌을 때 내 아이가 그런 유전병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나는 과연 그걸 그 아이의 정체성과 고유성으로 받아들이고 낳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윤성호 북벤께서 계속해서 좀 이어주시겠어요? 저의 책의 상 이름은 나만 고향이 없어 상입니다. 네, 제가 좀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트렌디한 책을 골라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승을 확신합니다. 의외로 진짜로 경쟁심이 굉장히 있으시네요. 제가 좀 어릴 때도 약간 그 육상 선수라고 해야 되나? 육상 선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학교 대표 뭐 이런 것들 좀 해가지고 약간 승부욕이 있어요. 그렇구나. 오늘 아주 비장해요. 결이 차 있어요. 나만 고향이 없어상, 나만 고향이 관련 책. 이거 힌트가 네, 고양이 뭐 관련 책 이제 당연히 고양이가 등장을 하고요. 힌트를 드린다면은 만약에 진짜 이런 고양이가 있다면은 저희 북소리에 1순위로 섭외해야 되는 그런 그럼 판타지인가? 판타지 작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고향이 없어요, 루나. 나만 고향이 없어. 지금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진짜? 요즘에는 에세이나 소설 표지에 고양이가 없는 책이 없어요. 맞아요. 너무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이 많습니다. 고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도서관에 사는 고양이. 듀이요. 네, 저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홈리스였던 사람이 고양이를 만나면서 삶이 변화하게 되는 내용을 담았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다 아니라고. 표정이 굉장히 여유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헛다리했구나 싶어요. 아니 근데 벌써 저희가 고양이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화기애애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영화평론가 윤성은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나만 고향이 없어상 과연 무엇일까요? 제 시민 북벤 힌트를 좀 드릴게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과 비슷한 분위기다. 이거 판타지 소설일 것 같은. 책을 읽는 이유는 뭘까? 갑자기 어려워지고요. 돈 이야기는 그만두고 오늘 읽은 책 이야기를 합시다. 힌트가 무슨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네, 그럼 이쯤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라는 책입니다. 나스카와 소스케의 책을 지키려는 고양인데요. 여기에 이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고서점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그 고서점을 떠나게 된 한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책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소년이죠. 근데 이 소년 앞에 정말 늠름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이 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면 책을 한 번만 딱 읽는 거예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어차피 두 번은 안 읽는다 이거죠. 두 번 읽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과시하는 거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나오고 또 책을 완전히 다 난도질해서 한 단어로 딱 요약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다 읽을 필요 없다. 이 많은 책들을 언제 다 읽겠느냐 하면서 한 단어로만 요약하는 사람이 나오고 독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소년
시간이 다시 한번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결국에는 또 사람이 책을 지켜야 되지만 또 책이 사람을 지켜주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아니 윤성우 국배는 그 표정이요 재밌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막 표정으로 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 이 작품을 이제 처음 소개해 주셔서 처음 들었는데 이 작품 읽다 보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쯤에서는 본인과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첫 단계에서 만났어요. 아, 그래요? 정말요? 책을 쌓아두고 자랑만 하는 사람. 저도요. 욕심도 막 사놓고 언제 이거 읽지 막 걱정하고. 그래서 요즘은 독서가라는 말 대신 매서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기 인터넷 서점 MD로 계신데 인터넷 서점의 입장에서는 그럼 매서가야말로 최고의 고객 아닙니까? 아, 인터넷 서점뿐만 아니라 출판사에게도요. 가장 좋은 독자는요. 본인이 샀던 책을 까먹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요. 꼭 그런 경우 있어요. 꼭 그런 경우 이건 있어요. 저자에게도 좋고요. 세상 모두에게 좋습니다. 아 진짜. 네. 이 책 선정한 이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래도 올해 읽은 책만 해도 좋은 책이 너무 많잖아요. 한두 권만 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북벤저스로 모였고 앞으로 또 시민 북벤저스를 소개할 거기 때문에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책 그리고 우리에게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그런 책을 소개하려고 아예 컨셉을 좀 줄여서 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기억나는 구절이 그러니까 책의 힘은 결국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책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타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후보자 공개해야죠? 이가희 북벤? 네, 저는 전생이 무슨 사이라는 상으로 정해봤습니다. 전생에 무슨 사이? 제가 저 가끔 쓰기도 하는데 저거.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니면 뭐 무슨 인연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생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또 심령 소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이라는 소설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른바 그 현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퇴마록은 아니군요. 이거 아니네. 정답이다. 전생이 무슨 사이라고 하면은 신과 함께 같은 웹툰을 떠올리게 됐지만 아니겠죠. 어때요? 아쉽다. 시민 북벤들께서 주신 게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가이드북. 그러나 그 실천이 쉽지만은 않은. 기존에 알고 있던 폭력에 대한 정의가 바뀐다. 폭력이라는 말이 들어갔군요. 그러네요. 제가 소개할 책은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입니다. 그 사실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물리적인 되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화들도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서로의 마음을 상처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책에서는 비폭력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건 올해 굉장히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매일 마주하게 됐는데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애틋하고 다정했는데 같이 사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 엄마와 딸의 관계는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해요. 아니 그건 아빠 아들도 마찬가지. 아 그런가요? 아빠 아들은 건너고 싶은 마음 자체가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엄마와 딸이 더 건널 수 없는 강인 이유는 서로 너무 그 생각하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을 하는 대화 속에 얼마나 진의를 전달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예요? 네, 저자는 마셜 로젠버그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실제로 이 대화가 현대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 대화를
대화 속에서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서점에서 네. 이 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스테디셀러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책을 팔면서도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책이 이렇게 팔리면 분명히 읽은 분이 다른 분과 대화를 할 거고 그렇다면 비폭력 대화가 점점 확산됐을 텐데 이 책은 왜 여전히 계속 팔리는가? 역시 실천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책은 사실 이렇게 두껍지만 딱 얘기하는 건 4가지 단계예요. 대화를 할 때 딱 이 단계로 대화를 하면 서로 진실을 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침에 바빠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도 못 먹고 갔더니 엄마가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차려주신 밥을 내가 먹지 못하고 가서 화를 내고 계시구나 라고 먼저 관찰의 단계로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엄마가 화를 내니까 내가 슬프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실 나는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더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한 마음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아침에는 밥을 못 먹고 가더라도 그냥 우리 사랑한다고 포옹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요 4가지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차례대로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갈등이 없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근데 단계를 그렇게 했는데도 엄마랑 갈등은 지속되죠? 맞아요. 그래서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죠.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건 실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도 있지만 청자 그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인데 이건 지금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단계를 거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도 좀 숙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저 제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이 폭력이 될 수 있어? 그런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가희 북밴까지 추천작 받았는데